정석 보겠습니다. 정석. 유제부터 볼게요. 유제 4-1번 보겠습니다. (4-1번) 평행이동 t라고 되어 있고요. t 땡땡 한 다음에 x, y가 이런 평행이동을 하고 있대요. 어떤 평행이동이냐면 x 더하기 m, y 더하기 n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자, 이 친구는 점의 평행이동입니까? 도형의 평행이동입니까? 점의 평행이동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등호가 없잖아요. 똑같이 생겼는데 만약에 x, y는 0에서 x 더하기 m, y 더하기 n은 0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건 뭐의 평행이동이에요? 도형의 평행이동이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등호가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문제에선 어쨌든 등호가 없으니까 이건 점의 평행이동. 근데 x자리에 x 더하기 m이라고 적은 걸 보니까 말로 풀어서 쓰면 이건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냐면 m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 다음에 y축으로는 y자리에 y 더하기 n을 적었으니까 n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럼 아까 잠깐 적었던 x, y는 0인데 x 더하기 m, y 더하기 n은 0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건 도형의 평행이동이고요. x자리에 x 더하기 m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건 x축으로 마이너스 m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평행이동하면 도형의 평행이동은 어떻게 한다고요? 빼준다고요. 빼서 x 더하기 m이 되려면 마이너스 m만큼 평행이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요건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마이너스 n만큼 평행이동한 거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도형의 평행이동이냐 점의 평행이동이냐에 대해서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원점 0,0이 어디로 이동했대요? 마이너스 1,3. 그럼 나왔네요. m은 얼마? 마이너스 1. n은 얼마?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평행이동에 의하여 원점으로 이동했대요. 누군가가 0,0으로 이동했다고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는데 0이 되려면 원래는 1이어야겠죠. 점입니다. 그 다음에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는데 0이 되려면 원래는 마3이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1,3이었다라는 거고요. 2번 평행이동에 의하여 직선이 직선으로 이동됐다. ax 플러스 2y 플러스 b는 0이 뭘로 이동됐대요? 4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으로 이동했대요. 됐죠? 자, 이거 도형의 평행이동입니까? 점의 평행이동입니까? 도형이죠. 지금 우리 평행이동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기로 했어요. 그죠? 그러면 x자리에 뭐 넣어야 돼요? 도형의 평행이동이니까 x 더하기 1을 집어넣어야죠. x 마이너스 마이너스. y자리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y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가 되었다? 얘가 되었다. 그럼 전개해서 정리해보죠. ax 플러스 a 되고요. 저 친구는 2y 마이너스 6이 되고요. 더하기 b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됐다고요? 얘가 됐다고요. 그럼 a 얼마인지 나오네요. a는 얼마?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의 개수 2 그대로고요. 상수는 a 마이너스 6 더하기 b인데 그게 상수 1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a 4니까 4 마이너스 6 더하기 b는 1. b는 얼마? 3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4, b는 3이 되는 겁니다. 됐죠? 평행이동은 점의 평행이동이냐 도형의 평행이동이냐에 따라서 더하거나 빼기가 달랐고요. 왜인지는 지난 시간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긴 했습니다. 점의 평행이동은 직관적인 이야기였고 도형의 평행이동은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거였었는데 왜인지 이야기 드렸지만 알면 좋고 모르면 결과물만이라도 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유제 4-4번입니다.
80페이지네요. 유제 4-4번. 자, 그림 그렸습니까? 선생님 계속 이야기하죠. 그림 그리시라고요. 문제 해설에 있거나 유제에 있는 내용만 보고 결론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너무 기초적인 단계라서 전형적인 문제들만 나오지만 나중 되면 전형적이지 않은 문제들도 나오고 그럴 땐 당연하지만 그림 그려서 해석하는 내용이 필요해요. 전형적인 문제에도 그림을 못 그리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나오면 절대 손을 못 댑니다. 꼭 그림을 그리세요. 자, A는 2,0이래요. 그럼 여기쯤 있겠네요. A 2,0입니다. 그 다음에 B는 4,0이래요. 여기 있겠네요. B는 4,0입니다. 그리고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 P. Y는 X 그려야죠. 0,0을 지나면서 기울기 1인 직선이고 여기 어딘가 P가 있대요. 자, 그럼 A는 고정된 점, B도 고정된 점, P는 운동하는 점. 그래서 고정점이라 정점, 고정점이라 정점, 운동점이라 동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P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AP 더하기 BP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AP 더하기 BP에 무엇을 구하래요? 최소값이요. 이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P가 여기 있을 때보다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더 가까워지는데 여기까지 가버리면 당연히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인 건데 여기서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삼각형의 합동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접근을 합니다. 이건 풀이 방법이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라서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AP의 길이 있죠. AP. 요거랑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요. 자, A에서 이 동점이 움직이는 선에 수직을 떨굽니다. 수선을 떨궈요. 그리고 같은 길이만큼 더 갑니다. 됐나요? 자, 그럼 같은 길이만큼 더 갔어요. 그래서 여기를 A'이라고 놓으면 요거랑 이렇게 P를 연결하죠? 그럼 AP의 길이랑 뭐가 똑같냐면 A'P의 길이가 늘 같습니다. P가 어디 있는지에 상관없이 늘 같아요. 자, 우리 수직이라는 내용하고 길이가 같다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P가 어디 있든지 무조건 공통입니다. P가 여기 있어도 이렇게 연결해도 공통이잖아요. 그러면 변, 끼인각, 변. SAS 합동이죠. 늘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변인 이 길이랑 이 길이 또는 P가 여기 있다고 하면 요 길이랑 요 길이인 AP와 A'P가 무조건 같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AP 더하기 BP를 구하세요는 A'P 더하기 BP를 구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P를 옮겨보죠. P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쯤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A'P 더하기 BP가 사실은 AP 더하기 BP랑 똑같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게 제일 짧은 길이가 되려면 이 친구가 제일 짧은 길이가 되려면 간단하죠? 얘랑 얘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일직선으로 연결하고 여기에 P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움직임은 AP 더하기 BP지만 우리는 AP의 길이랑 A'P의 길이가 무조건 같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삼각형의 제일 긴 변이에요. 근데 삼각형의 특징상 제일 긴 변은 남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다. 기 때문에 가장 짧은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 친구도 삼각형이긴 한데 이 친구가 남은 두 변의 길이보다 작잖아요. 됐죠? 이런 구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대칭을 하면 연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보세요. 수직이고 길이가 같죠? 2등분이에요. 수직 2등분이에요. 기억납니까? 직선에 대해 점을 대칭할 때 수직 2등분 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여기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점 무슨 점이었어요? 고정점 하나를 이거 뭐였어요? 동점이 움직이는 선이요. 동점의 무엇? 자취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은 동점하고 움직인 동점을 연결하면 그게 최단 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런 결론이 나왔으니까 A,
이걸 옮겨도 돼요. 근데 이거 옮겼으니까 A 2,0을 어디에 대해 대칭 이동할 거냐면 y는 x에 대칭 이동해요. 그럼 우리 외운 거 중에 있죠?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x 자리에 y, y 자리에 x이기 때문에 얘는 0,2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0,2와 4,0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최소값이 되고요. 여기 정석 문제라서 그러는데 보통 p의 좌표를 구하라고까지는 잘 안 나와요. p의 좌표를 구하라고 잘 안 나오는데 여기 나왔죠?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y는 x랑의 교점이니까 연립하시면 p의 좌표가 나옵니다. 이건 잘 안 물어보는데 정석이라서 물어본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문제에 AP 더하기 BP 이런 식으로 동점, 이거 정점이죠. 정점, 동점에 대한 내용의 길이의 최소를 물어보면 무엇으로 문제를 푸냐면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요.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에 대해서 물어봐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면요. 요거는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풉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어요. 루트가 없어졌기 때문에 PQ에 대한 2차식 돼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됐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냐 아니면 그냥이냐에 따라 풀이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건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문제 풀이 방법 자체를. 그냥이면 그림,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면 식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4-1번 보겠습니다. 4-1번 보면 이것도 처음 나온 거, 중간에 있는, 첫째 줄 중간에 있는 평행이동 t 땡땡 x, y가 화살표 x 더하기 m, y로 되어 있어요. 자, 이 평행이동은 점의 평행이동입니까? 도형의 평행이동입니까? 점의 평행이동이죠. 등호가 없으니까요. 그럼 이건 x자리에 x 더하기 m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말로 풀면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하라고요? m만큼 평행이동하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걸 기호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우리 3x 더하기 4y 더하기 3, 이 평행이동에 의해 원점 지나는 직선이 되었다고요. 자, 그러면 평행이동을 해보죠.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했고 요건 도형이에요. 등호가 있으니까. 그럼 x자리에 뭐 집어넣어요? x-m을 집어넣는 겁니다. 3, x-m 더하기 4y 더하기 3은 0인데 이 직선이 원점을 지난다고요. 지난다.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죠. x에 0, y에 0 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3m 더하기 3은 0이니까 m이 얼마란 이야기예요? 1이란 이야기죠. 됐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점의 평행이동이냐 도형의 평행이동이냐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6번 같은 문제 선생님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많이 나와요.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풀이 방법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루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2 이거의 무엇? 최소값. 그리고 그때의 x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원래 최대 최소는 문제에서 어떤 식이 들어있고 그 식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원래 최대 최소 문제의 기본적인 접근은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y라고 놓고요. y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 y 값의 가장 작은 값을 찾는 게 원래 최대 최소의 기본적인 접근이거든요. 근데 이거 그래프 못 그려요. 나중에 여러분이 미적분 2까지 배우면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 그려요. 왜냐하면 우선 루트가 있는 형태의 그래프 아직 안 배웠어요. 나중에 배우긴 할 겁니다. 무리함수라고 해가지고 우리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배우긴 할 거예요. 공수 2에 있어요. 근데 그때 무리함수를 그릴 때도 루트 안에가 1차인 것만 배우고요. 루트가 있는 건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뭘로?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건
왜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냐면 해법을 알고 있어야지만 풀립니다. 문제풀이 방법을 알고 있어야지만 풀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왜가 없어요, 사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선생님. 자, 이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더하기 4라고 바꿀 수 있어요. 완전 제곱식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루트 씌워요.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더하기 16으로 만들게요. 완전 제곱식 만들었어요. 됐죠? 그럼 이걸 한 번 더 변형하면 사실 얘는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더하기 얘는 루트 x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이거 4 말고 2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이건 16이니까 4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써놓고 보면 얘를 뭘로 해석할 수 있냐면요. x, 0과 마이너스 1, 2 사이의 거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제곱, 제곱의 합에 루트가 씌워져 있는 형태로 이야기가 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돼요? x, 0과 4, 4 사이의 거리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 x는 변할 수 있는 값이죠. x 값에 따라 전체가 변하니까 x는 변할 수 있는 값이에요. 그럼 x, 0은 x에 따라 바뀌는, 즉 뭐가 된다고요? 운동점, 동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 2랑 4, 4는 고정된 점이 된다고요. 아까 여기 썼다가 지운 그 내용이죠. 정점 동점에 관련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 2를 그래프로 우선 그려보고요. 마이너스 1, 2 여기쯤 있을 거예요. 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 4, 4 여기 있어요. 편의상 B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A와 땡땡땡의 거리 더하기 땡땡땡과 B 사이의 거리예요. 그럼 땡땡땡이라고 이야기한 동점을 P라고 생각을 한다면 동점 P는 x, 0이에요. x좌표는 변할 수 있는데 y좌표는 늘 얼마예요? 0이에요. 우리 그래프 중에 자취 중에 y값이 늘 0인 친구들 뭐라고 불러요? 사실은 x축이라고 부르죠. 여기 어딘가에 P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돌고 돌고 돌았는데 결국 마이너스 1, 2와 4, 4가 있는데 x축 위의 점 P에 대해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걸 마지막 이야기만 써놓은 겁니다. 이건 이렇게밖에 못 풀어요. 나중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데 사실 그래프도 쉬운 게 아니라서 그냥 보통은 이렇게 풉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꼭 하셔야 되고요. 결국 이야기가 돌고 돌고 돌아 AP 더하기 BP의 무엇이라고요? 최소값을 구하는 게 된다고요. 됐죠? 자, 그럼 아까 전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고정된 점을 동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됩니다. 얘 대칭해도 되고요. 얘 대칭해도 돼요. 얘 대칭할까요? 수직이고요.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요거 B'이라고 놓고요.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했으니까 4,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P가 어디에 있든지 BP 더하기 B'P는 무조건 같아요. 왜 같다고요? SAS 합동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얘 더하기 얘를 구하세요가 사실은 얘 더하기 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요? B'하고 A를 직선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선 BP 더하기 AP의 최소값 그리고 그때 X좌표, 그때 X좌표는 결국 이 점의 P좌표를 말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면 돼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1, 2랑 4, 4 사이의 거리니까 X좌표 차 5고요. Y좌표의 차는 6이네요. 그러면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게 전체의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구하셔야 되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점과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에서 연립해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하면 결국 좌표라는 건 도형을 뿌린 거예요. 뿌린 거.
뿌린 거라서 이건 너무나도 직각삼각형이 보여서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직선이 있고 수선 떨구고 수선 떨구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닮음이네요. 맞죠? AA 닮음이에요. 이 길이 얼마입니까? 4죠. 이 길이 얼마예요? 2예요.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2라고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니까 5죠. 실제 길이 5를 1대 2로 나누고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요 길이는 얼마예요? 5 곱하기 3분의 2죠. 길이로는. 맞죠? 계시죠? 그러면 3분의 10이에요. 길이로는. 근데 여기 x좌표가 4잖아요. 3분의 10만큼 뒤로 갔잖아요. y좌표는 0이잖아요. 그러면 4에서 3분의 10 빼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 0이 돼요. 그럼 x가 얼마일 때? 3분의 2일 때 전체 최소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뭘로 접근하셔야 된다고요? 이걸로 바꿔서 생각하셔야 돼요. 해법이 유일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시험 끝나면 안 나옵니다. 이 단원에서만 유일하게 쓰는 형태인 거예요. 됐죠? 자, 9번 보겠습니다. 4-9번 보시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4-9에 2번 해보려고요. 자, 4-9 2번 보시면 점 2,1에 대하여 직선과 대칭인 직선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이거 선생님이 해드렸어요. 여기서 기준은 점입니까? 직선입니까? 이 문제에서 기준이 되는 친구는 점을 기준으로 대칭하고 있어요.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하고 있어요. 점이죠. 이거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친구예요. 그림 그려보죠. 자, 2,1 여기쯤 있겠네요. 2,1이에요. 얘가 뭐라고요? 기준인 거예요. 얘가 기준인 겁니다. 그리고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니까 y는 2x 플러스 1이네요. 그럼 1이고요. 기울기 2인 직선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요? 얘가 기준이에요. 그럼 정석적인 방법은 요거였었어요. 이 친구 위에 점 하나를 잡아요. 그걸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방향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곳까지 떨구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여러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뭘로 해요? 자취의 방정식으로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취의 방정식으로 하면 빡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점이나 2개 잡아요. 아무 점이나 2개 잡아서 이걸 대칭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2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아무 점이나 잡을 건데 우리 제일 간단한 거 하나 있네요. y절편, x절편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y절편 얼마예요? 0,1이에요. x절편 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0이에요. 하기가 싫으네요. 다른 거 할까요? 분수 나오는 거 싫으니까. x에 1 집어넣으면 y값 얼마죠? 3이네요. 1,3으로 할게요. 그러면. 됐죠? 자, 그래서 1,3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0,1을 2,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예요. 0하고 1을 연결하고 그거의 연장선상에 점이 찍힌다고요. 이 점을 A, B라고 하면 A, B와 0,1의 중점이 2,1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0하고 A를 더해서 반으로 나눴더니 1이에요. 그럼 A가 얼마? 4인 거예요. 1하고 B를 더해서 반으로 나눴더니 1이래요. B가 얼마인 거예요? 1인 겁니다. 됐습니까? 얘를 대칭 이동하면 4,1이에요. 그 다음에 1,3을 대칭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를 P, Q라고 놓으면요. P랑 1을 더해서 반으로 나눴더니 2라고요. 그럼 P가 얼마여야 돼요? P랑 1을 더해서 반으로 나눴더니 2예요. P는 3이어야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이랑 Q를 더해서 반으로 나눴더니 1이래요. Q는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1이어야죠. 그럼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직선을 찾으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뭐였어요? 기울기 구하셔야 됩니다. 얘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3-4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기울기 얼마예요? 2죠. 기울기 2예요. 그 다음에 4,1을 지난다고 할게요. 그럼 식은 y는 기울기 2에 x-4 더하기 1이에요. 얼마? 2x-8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7이죠. 어떤 점에 대해 직선을 대칭 이동하면 원래 친구 기울기 2였어요. 대칭 이동한 친구의 기울기도 얼마예요? 2죠. 이제 이거 알았네요. 그럼 다음에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한 점 이동한 다음에 기울기 같다고 놓고 그냥 푸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됐고요. 정석 보겠습니다. 아니, 정석이래. 센 보겠습니다. 센 4단원 29번. 29번. 직선 y는 x3 위에 점 A를 y는 x에 대칭 이동했는데 그게 B. 그리고 그 B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했는데 그걸 C라고 했대요. 자, A점은 어디 위의 점이라고요? y는 x 플러스 3 위의 점이래요. 3, 마3 해서 여기 어딘가 위에 A가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찍을게요. 그럼 여기 A 하고요. 표현하겠습니다. A, A 더하기 3이라고 놓을 거예요. 됐죠? 근데 그걸 첫 번째 어디에 대칭 이동해야 된대요? y는 x에 대칭 이동해야 된대요. 그럼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그 친구를 b라고 놨어요. 대칭 이동하면 이 점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수직으로 떨구고 같은 거리만큼 간다고요. 그래서 얘를 b라고 놨고요. 우리 외운 거 중에 있네요.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x자리에 y, y자리에 x죠. 그래서 b의 좌표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a 더하기 3, a라고 구할 수 있는데 어쨌든 도형적 특징으로는 요렇게 떨구면 수직이고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친구를 이번엔 어디에 대해 대칭 이동하라고 그랬냐면 원점 대칭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원점 대칭한 좌표 구할 수 있어요. 외운 거라서. 근데 그림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점을 원점에 대해 연결을 하고요. 그 거리만큼 똑같이 가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쯤 떨어질 거예요. 여기쯤 떨어지고 이걸 C라고 놨는데 구할 수 있네요. 원점 대칭하면 x자리에 마이너스 x, y자리에 마이너스 y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 요거의 음수배, 콤마 마이너스 a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선생님은 여기쯤 그렸죠? 이것이 뭐였냐면 y는 x 플러스 3이었어요. x자리에 이거 넣고요. y자리에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만약에 성립하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 괄호치고 플러스 3이에요.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더하기 3이네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 a 값에 관계없이 늘 성립하네요. 뭐예요? 지난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이걸 이렇게 대칭 이동해버리죠? 그러면 어설프게 저기쯤이 아니고 정확히 같은 위치에 이 직선 위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C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삼각형 ABC의 넓이가 얼마라고 나왔냐면 15라고 나왔어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우리 어떻게 구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 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보면요. 어디 계시나요? 이 친구를 보시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아까 같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러고 요거 수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직선 y는 x 요거 기울기 얼마예요? 1이죠. 요거 y는 x 플러스 3 이거 기울기 얼마예요? 1이에요. 얘랑 얘가 평행하네요. 맞죠? 근데 여기 수직이에요. 그럼 어디도 수직이에요? 엇각인 여기도 수직이네요. 그럼 ABC 삼각형은 사실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럼 이 직각삼각형을 다시 뜯어서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중점, 수직, 중점이 되어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넓이가 얼마라고요? 15라고 나온 거예요. 됐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평행하고요. 그럼 여기에서 수선을 떨구면 평행하게 되니까 닮음에 의해 여기가 절반으로 쪼개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면 하나, 둘, 셋, 넷이 넓이가 같겠죠. 합동이고. 됐습니까? 그럼 이 삼각형은 4분의 15가 될 거예요. 맞죠? 그 삼각형이 뭐예요? 이 삼각형인데 그거 요거랑 똑같죠? 미안해요. 이 그림에서는 이게 낫겠네요. 그럼 요 삼각형 있죠? 넓이가 4분의 15예요. 그럼 이게 밑변, 이게 높이가 돼요. 맞습니까? 근데 요 길이랑 똑같았고요. 요 길이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배웠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직선 위에 아무거나 잡아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찾으시면 됐었습니다. 직선 위에 아무거나 잡아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됐었어요. 그럼 이 직선은 0,3 무조건 지나죠? 이 친구랑 y는 x 위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겁니다. 그럼 x-y는 0하고 0,3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 제곱제곱의 합이니까 2분의 절대값 대입하면 마이너스 3. 얼마예요? 유리화까지 하면. 2분의 3 루트 2가 요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거랑 똑같죠? 그럼 요건 2분의 3 루트 2가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잠시만 K라고 놓을게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 4분의 15는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2분의 3 루트 2가 됩니다. 약분되고요. 3 루트 2 곱하기 K가 15라고요. 그럼 K는 얼마예요? 루트 2분의 5, 즉 2분의 5 루트 2가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 직선은 y는 x예요. y는 x의 특징은 뭐냐면 x좌표랑 y좌표가 같답니다. 그리고 x좌표랑 y좌표가 같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45도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까지의 이 거리를 k라고 놓으면 사실은 요거 대 요거가 1대1대 루트 2의 비율이 성립하죠. 특수각으로. 그럼 이 길이의 루트 2배를 하면 k가 된다고요. 누군가의 루트 2배를 했더니 2분의 5k가 됐다고요. 2분의 5 루트 2가 됐다고요. 그럼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2분의 5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얼마라는 거예요? 45도니까. 2분의 5라는 거죠. 그럼 여기 좌표가 뭐예요? 2분의 5, 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중점이 얘인 거잖아요. 그럼 a, a 플러스 3하고 a 플러스 3, a 사이의 중점이니까 2분의 2의 합 2a 더하기 3 2분의 2의 합 2a 더하기 3 했는데 이게 얼마라고요? 2분의 5, 2분의 5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A는 사실 얼마?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원래 이 점을 우리 뭘로 놨어요? A, A 플러스 3. 이 사실은 1,4라는 거죠. 그래서 A의 좌표는 1,4가 됩니다. 뭐 도형에 대한 특징, 우리가 배웠던 좌표에 대한 특징을 모두 쓴 겁니다. 하나만으로 풀기가 좀 어려워요. 됐죠? 욕심 같아서 한 서너 개 더 하고 싶은데 맨날 시간이 부족하네요. 6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쉬었다가 오늘 진도 집합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이네요. 문제에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바로 AP 더하기 BP예요.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 아니고 AP 더하기 BP입니다. 그럼 AP 더하기 BP를 구하는 방법 뭐였어요?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림 그려서 푸는 거예요.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었다면 식으로 접근해서 푸는데 그냥 AP 더하기 BP니까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동점이 움직이는 라인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구하는 거고요. 자,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원은 중심 몇 콤마 몇이고 반지름 몇 신원이에요? 중심 마이너스 3,4고요. 반지름이 3인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는 이 친구예요. 여기 위에 점 P가 있는 겁니다. A가 있고요. 이거 움직이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원 위에 움직이는 점 B인데 두 번째 건 중심 5,2고요. 반지름이 2인원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위에 B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됐죠? 자, 그랬는데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래요. 여기 어딘가에 점 P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다면, 그리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면 A, B 있을 수 있는 데 중에 아무 데나 찍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A, B, P 모두 움직여요. 근데 세 개 다 움직이면 엄청 어렵죠. 원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중심에서 반지름만큼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A점을 사실은 중심으로 모두 연결해 본다면 그냥 지금 여기에 A 프라임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따 반지름만큼 펼쳐버릴 거예요. 그럼 똑같은 이야기로 B도 여기 위에 점이지만 동시에 모두 이쪽으로 모아버려서 B 프라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지금 처음 그린 요 그림은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A 프라임에서 요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간 거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B 프라임에서 요렇게 간 다음에 요렇게 간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친구로 연결한 친구로 P에서 A로 간 다음에 P에서 A 프라임으로 간 다음에 A로 간 거. P에서 B로 간 다음에 B 프라임으로 간 다음에 B로 간 거라고 반대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니까? 움직이는 점 A랑 B가 고정된 A 프라임, B 프라임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이 되니까요. 됐습니까? 그럼 고정된 점 두 개에 움직인 점 하나 이야기예요. 그럼 최소 길이를 구하고 있으니까 이 고정된 점들을 움직이는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대칭 이동할까요? 얘를 대칭할게요. 그럼 지금 B'은 5,2였어요. 그걸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고요. 그럼 여기는 B2'이 되고요. B2'이 되고 5,-2가 됩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그대로 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라고요? A'하고 B'을 직선으로 연결해버려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P가 있어요. 여기에 P가 있어서 요렇게 더하기 요렇게랑 사실은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가 같은 거라고요. 길이로는.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우리
프라임이 아니고 A, B 사이의 길이의 최소를 물어보고 있죠. 그럼 최소니까 여기 있는 것들보다 여기에 A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그리고 여기에 정확히 B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B가 여기 있든 똑같은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럼 보세요. 이거 더하기 이것처럼 보였던 게 사실은 요거 더하기 요거고요. 이게 제일 짧은 겁니다. A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짧고 거기서 반지름만큼 뺀 게 제일 짧은 거잖아요. 그래서 A가 여기 있고요. B가 실제로는 여기 있지만 이 그림에서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직선상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제일 짧게 있을 수 있는 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하셔야 되는 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신 다음에 반지름만큼 빼시고 반지름만큼 빼셔서 여기에 A, B, B는 사실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짧은 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A는 몇 콤마 몇이었어요? 5 아니죠. 마이너스 3,4였고요. 우리 옮겨간 이 친구는 5, 마이너스이니까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니까 10이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10이고요. 이 친구의 반지름 얼마? 3 빠지고요. 이 친구의 반지름 2 빠져서 요 최소 길이는 5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였고요. 본인이 그림을 다시 한번 꼭 그려보세요. 원 위의 점들은 중심으로 모아서 생각하시는 게 중간 단계에선 편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이런 그림이 그려져서 5가 됩니다. 현석이 자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답만 체크하고 저거 10분 쉬었다가 먼저 하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한번 해보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아주 옛날에는 집합이 고등학교 1학년 제일 첫 단원이었어요. 근데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2학기 걸로 밀려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사라져서 집합을 배우고 나면 우리 앞에 배웠던 표현들이 조금 더 명확해질 겁니다. 현석 씨? 왜 그래? 정신 차려.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요즘 시험 대비하느라 쓸데없는 일이 별로 없어서 해드릴 게 없네요. 뭐 있었나? 선생님 이번 주에 뭔 일이? 선생님은 야구를 안 봅니다. 뭐 스포츠 경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이렇게 챙겨보거나 그러는 건 없는데 이번에 한국 시리즈 어제 끝났죠? 어제 끝났습니다. 이번에 한국 시리즈 LG랑 한화가 있죠. LG랑 한화가 했는데 한화가 한 번 이기고 LG가 나머지를 다 이겼어요. 그래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LG 팬입니다. 여러분들보다 어릴 때 LG 팬이었어요. 근데 재작년인가? LG가 정말 오랜만에 우승했었습니다. 친구가 세상 행복해 하더라고요. 세상 행복해 하고 질 때는 세상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이해가 잘 안 되긴 해요. 스포츠를 보면서 행복해 하는 것까진 그럴 수 있는데 화를 내면서 보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실망하고 화를 내는 건 조금 다르잖아요. 친구는 실망하는 게 아니고 지면 화를 내더라고요. 심지어 이겨도 화를 냅니다. 그래서 왜 이겼는데 화를 내? 그랬더니 예를 들어 2대 11로 이겼어. 2대 11로 이겼어. 그러면 11점을 하루에 내지 말고 나눠서 내라는 거야. 전날 뭐 2대 0으로 졌어. 그러면 요걸 나눠서 5점, 6점으로 냈으면 이겼지 않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지. 난 이제 스포츠를 안 보니까 그냥 화내고 싶은데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석이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그 친구가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뭔가 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구를 응원해도 행복하게 응원했으면 좋겠지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학을 하실 때 행복했으면 그럴 순 없죠. 배우는데 행복하진 않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또 배우다 보면 생각보다 재밌어요. 고등학교 수학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집합입니다. 집합이고요. 집합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집합이에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명확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들을 모아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집합을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명확한 친구들을 모아놨다예요. 자,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데 명확하지 않은 용어들이 사실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잘생겼다, 키가 크다, 말랐다, 뚱뚱하다 이런 표현들 쓰죠. 딱 봐도 뚱뚱해 보여. 딱 봐도 키가 커. 하지만 키가 크다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잘생겼다도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실존합니다. 그죠? 하지만 집합에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런 건 됩니다. 키가 큰 사람의 모임 안 돼요. 근데 키가 누구누구보다 큰 사람의 모임 돼요. 혹은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의 모임 됩니다. 가장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은 특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준이 명확하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어휘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죠? 책 많이 읽으세요. 진짜로. 선생님이 수학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책 많이 읽으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책 많이 읽으셔야 돼요. 사실은 좋은 도서를 많이 읽는 게 중요하긴 한데 좋은 도서를 많이 읽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좋은 도서는 보통. 그래서 그거가 제일 좋긴 한데 그게 싫으면 본인이 관심 있는 영역이라도 책을 많이 읽으세요. 책 많이 읽는 게 결국엔 어휘가 늘고 어휘가 들어야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을 때 이해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선생님이 얘기해줬나 모르겠는데 아주 옛날에 있던 학원이 이제 종합학원이었어요. 종합학원이라 국어 선생님도 있고 과학 선생님도 막 이랬는데 과학 선생님하고 사회 선생님하고 친했어. 과학 선생님하고 사회 선생님하고 친해서 수업 끝나고 뭐 같이 술 먹으러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국어 선생님하고 술 먹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 수학을 잘하는데 국어를 못하는 애들은 없다. 근데 국어를 못하는데 수학을 잘하는 애들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어, 수학 모두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없는 친구들은 수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유형별 학습을 하는 걸로는 고등학교 수학에서 한계가 있어요. 읽고 이해해서 재조립해서 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책만 읽으셔야 돼요. 고등학교 가면 사실 책 읽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중학교 때 읽으시고요. 가능하면 좋은 도서 읽으시고 그거 안 되면 본인이 관심 있는 영역이라도 읽으세요. 그리고 좀 부정적이신 분들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선생님은 만화책이라도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활자로 되어 있는 걸 읽으세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요. 영상 보지 마시고요. 활자로 되어 있는 걸 읽는 연습을 하세요. 자, 어쨌든 집합은 그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 되고요. 원소는요. 집합을 이루는 대상. 그 대상 있죠? 그 대상. 대상 하나를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자, 있어 보이게 영어로도 적어볼까요? 집합은 영어로 SET입니다. 뭐예요? 세트 메뉴 할 때 그 세트예요. 그 다음에 원소는 영어로 엘레멘트예요. 됐습니까? 있어 보이게 썼지만 이따가 이게 의미를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집합 있는데 이름을 줄 거예요. 집합에 이름을 주는데 본인이 뭘로 줘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영어 대문자를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것뿐이에요. 본인이 하고 싶으면 다른 거 해도 돼요. 자, 집합 A라고 썼어요.
이거 우리말이잖아요. 이거 우리말이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A는 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 뒤에 뭘 적을 거냐면 원소를 적을 거예요. 근데 원소를 적는데 지금 방금 뭐 했어요? 중괄호를 치고 적을 겁니다. 소괄호 말고 중괄호요. 우리 계산할 때 쓰는. 그래서 집합 A의 원소는 3, 6, 2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적을 겁니다. A, 이름을 적고요. 는 중괄호 치고요. 원소를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콤마를 써서요. 됐죠?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물론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개 더 있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집합은 뭘 써서 적는다고요? 중괄호를 써서 적는 겁니다. 옛날에 중괄호 선생님도 옛날에 집합을 처음 배운 시기가 있었겠죠? 중괄호 쓸 때 이렇게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썼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썼었던 기억이 나요. 귀엽죠? 펭귄이 이러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랬는데 나중 되면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림 열심히, 중괄호 열심히 쓰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귀엽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갑자기 수학 공부하다 영어 공부를 해보죠. 이걸 보고 3은 집합 A의 자, 대상 하나하나죠? 원소이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집합 A의 대상 하나하나 중에 3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했으니까 3은 집합 A의 원소다. 맞는 표현이죠. 이거 영어로 쓸 겁니다. 이거 영어로 할 거예요. 여러분 영어 처음에 언제 배우나요? 중1 때 배우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우나요? 초등학교 3학년? 그래요. 그러면 이 정도 문장은 만들 수 있겠죠. 3은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맞죠? 그럼 이걸 영어잖아요. 기호로 간단히 표현할 거예요. 근데 기호를 아무거나 쓰면 안 되겠죠. 의미가 있는 기호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친구는 누굽니까? 3이 A의 원소라는 거죠. 3과 A랑 원소라는 표현을 남겨야 돼요. 나머지는 뭐 그냥 생략해도 되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3이라는 거랑 A 집합의 원소라는 걸 남겨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요 이니셜을 따볼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친구죠. 그죠? 근데 이건 영어잖아요. 기호로 바꿀게요. 기호로. 이거와 유사하게 생긴 기호로 바꿀게요. 그리고 그 약속을 뭘로 한 거예요? 이렇게 생긴 흔히 말하는 삼지창이라는 걸 쓰기로 한 거예요.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원소의 영어 단어인 엘레멘트에서 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왼쪽에 오는 게 뭐예요? 영어 구조상 원소의 이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엔 원소가 오는 거고요. 오른쪽엔 뭐가 오는 거예요? 집합의 이름이 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적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요. 그럼 원소인데, 이건 수학에서 많이 쓰는 기호예요. 원소인데 짝대기를 그었어요. 아니다의 의미로 씁니다. 틀렸다, 아니다의 의미로 써요. 그럼 이건 7은 A의 원소가 무엇이다? 아니다의 의미로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삼지창이 어디서 왔다고요? 원소의 영어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영어 구조상 왼쪽이 원소, 오른쪽이 집합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뭐라고 써도 되냐면 A부터 적고 3이라고 적고 요 기호를 뒤집어서 적어도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우리 대소관계 쓸 때 X가, 이건 적지 마세요. 1과 3 사이다. 보통 왼쪽에 작은 거 적고 오른쪽에 큰 거 적죠.
근데 같은 의미로 x가 3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크다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잘은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뒤집어서 적어도 돼요. 근데 잘은 안 써요. 이유가 뭐예요? 요 기호가 원소와 집합 사이에 표현하는 이 기호가 영어 어디서 왔으니까? 이에서 왔으니까 뒤집어서는 잘 안 씁니다.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특수한 경우 아니면 잘 뒤집어서 적진 않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영어 단어 이에서 왔고 이를 기준으로 왼쪽이 원소, 오른쪽이 집합인 겁니다. 됐죠? 요게 기본적인 집합의 표현 방법입니다. 뭐를 써서 표현한다고요? 중괄호. 중괄호 사이에 원소를 적어서 표현합니다. 또는 원소를 적는 거 말고 다른 표현 방법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적으시고요. 집합의 표현 방법을 마저 해보도록 하죠. 아유, 왜 이렇게 가루가 많이 날리냐? 두 번째 이야기. 집합의 표현 방법입니다. 집합의 표현 방법이고요. 집합의 표현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세 가지가 있을 거고 다 아셔야 돼요. 다른 친구를 보고 이 친구를 보고 다른 친구들로 바꾸시고 왔다 갔다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은 의미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건 A는 하고 1, 2, 3, 6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A의 원소가 무엇인지를 다 썼죠? 원소를 일일이 나열해서 표현했어요. 원소 나열법이라고 적습니다. 원소가 무엇인가를 일일이 쓰는 거예요. 이게 직관적인 형태죠. 근데 기준만 명확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준이 명확한 것들의 모임이니까 그 기준을 적어줘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적기 위해서 자, 잠깐만 적는 거 멈추고 앞에 보세요. 이건 처음 할 때 되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기준을 적을 거고 잘 보세요. A는 얘랑 똑같은 집합이에요. X바 X는 6의 양의 약수 이렇게 적었어요. 자, 처음 중요해요. 처음 보시면 이걸 우리는 조건이 이 집합의 명확한 기준이 뭔지를 표현하는 조건 제시법이에요. 조건 제시법인데 중요한 거 이겁니다. 자, X 이게 뭐냐면 원소의 형태를 표현한 거예요. 원소의 형태를 표현한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할 거예요. A, B 이렇게 표현했어요. A는 1과 3 사이, 그 다음에 B는 2와 5 사이의 정수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자, 지금 B집합의 원소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꼭 X일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보고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순서쌍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좌표 위에 순서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형태가 꼭 X, A, B 이런 거일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겨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즉, 이거 봐. 뭐예요? 막대기란 뜻입니다. 막대기 앞에 있는 친구는 변수를 뭘 써도 상관없는데 원소의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원소의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변수들을 쓰는 거고 그 변수가 얼마인지를 막대기,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 X죠? 형태도 X죠? 그 X가 뭔지를 다음에 X는 뭐다라고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식으로 설명해도 돼요. 식으로 설명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거는 A, B라고 되어 있죠? 형태가 원소의 형태가 땡땡땡, 땡땡땡 순서쌍 형태를 띠고 있다고요. 그럼 이 형태는 설명했고 얘를 위해 쓰인 변수가 누구랑 누구예요? A랑 B죠. A랑 B가 뭔지가 여기에 설명되어 있다. A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B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예요. 그죠? 그럼 요거에 해당하는 정수 뭐 있나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뭐 있어요? 1, 2, 3. 여기에 해당하는 정수. 2, 3, 4, 5. 그럼 얘를 지금 조건제시법이에요.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보죠. 그럼 B 적고요. 원소 형태가 어떻다고요? 순서쌍이라고요. A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라고요? 1 또는 2 또는 3인 거예요. 그럼 A가 1이야. 그럼 B가 들어올 수 있는 건 뭐라고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럼 조건 만족하죠. 이게 원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원소가 되고요. 이것도 원소가 되고요. 이것도 원소가 되고요. 이것도 원소가 되고요. 원래는 옆으로 적어야 돼요. 근데 공간이 적어서 지금 위아래로 적는 겁니다. 요것도 되고요. 요것도 되고요. 요것도 되고요. 요것도 됩니다. 됐습니까? 꼭 원소가 이런 숫자 형태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조건제시법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앞에 적혀 있는 건 뭘 말하는 거라고요? 원소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쓰인 변수가 무엇인지를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변수는 우리 마음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이 쓰이는 게 x인 것뿐이에요. 알겠죠? 이걸 꼭 x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무엇? 조건제시법.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이고요. 다이어그램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그림으로 표현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면요. 벤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법인 거예요. 사람 이름이 벤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집합의 이름을 적고요. 이렇게 원형으로 그려서요. 여기 안에 원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됐죠? 이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 아셔야 되고요. 조건제시법은 당연하지만 지금 문제에서도 나오지만 나중에 무언가를 설명하는 내용들로 나옵니다. 이해를 못하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건제시법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X일 필요 없어요. 원소의 형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적으세요. 자, 이번 이야기는 부분집합이고요. 개념은 간단한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 집합 문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부분집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분집합이에요. 요게 이제 영어로는 서브셋입니다. 집합은 집합인데 서브라고요. 서브. 메인이 아니고 서브라는 거예요. 일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이 있어요? 어떤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 중에 일부만으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말로 하면 B는 A의 일부분이죠. 일부분인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분집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걸 조금 표현을 바꿔볼게요. B는 A에 포함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B는 A에 포함된다. 같은 이야기죠. 물론 표현을 바꿔서 능동수동의 개념을 바꿔서 A가 B를 포함한다라고 해도 돼요. 그죠? 근데 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일부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포함한다, 소유한다, 가지고 있다. 영어로 뭐죠? 소유하고 있다. 컨테인이에요. 우리 컨테이너라고 부르잖아요. 이만한 거. 그 안에 물건 막 때려 넣죠. 컨테인이에요. 근데 포함된다잖아요. 포함한다가 아니고 된다잖아요. 컨테인드가 돼요. 영어로. 그래서 컨테인드의 이니셜 뭐죠? 첫 글자? C입니다. 그래서 B는 contained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로 뭐로 쓰는 거예요? C를 변형한 이 친구를 쓰는 겁니다. 근데 contained냐 contain이냐에 따라 A, B의 위치가 바뀌어요. 능동, 수동의
개념으로. 피동이냐 능동이냐에 따른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컨테인드에서 온 거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외울게요. 기호니까.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니까 A가 더 큰 친구, B를 포함하고 있는 친구구나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A가 B를 포함하고 있다. 또는 B는 A에 포함된다.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그걸 기호로 표현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거고,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알려는 드릴게요.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X가 A의 원소일 때,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X에 대해 같은 이야기예요. 모든 X가 이거일 때 X가 아니다. 미안하다. 반대로 적어야 되는데. A, B가 바뀌었으니까요. B의 모든 원소 X에 대해 같은 이야기예요. 요거에 대하여 X가 A면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적으면 조금 어려운 건데 해석을 하면 이거예요. B의 모든 원소 3, 4가 있죠. 그건 A의 원소기도 하잖아요. 그럼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요거에서 여기에 진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진 부분집합이란 개념이 있고, 진 부분집합은 부분집합 중에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가 되어버립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A라는 집합이 있어요.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친구의 원소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해요. 1, 2, 3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X라는 집합이 있는데 대문자 X.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A라는 집합이 있고 1, 2, 3이라는 원소가 3개 있는데 X는 1을 가져도 돼요. 맞죠? X가 이것만 가지고 있어. 그래도 부분집합 맞죠? X가 2만 가지고 있어. 그래도 부분집합 맞죠? 3만 가지고 있어도 부분집합 맞아요? 혹은 1, 2를 가지고 있어도 부분집합이 맞아요. 그럼 조금 다르게 볼게요. 1, 2를 가지고 있다는 거, 1이랑 2를 가지고 있다는 건 3은 안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1을 가지고 있다는 건 2랑 3은 안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3을 가지고 있다는 건 1이랑 2는 안 가지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이걸 이렇게 좀 체계화시켜서 접근을 해볼게요. A의 원소 1, 2, 3이 있는데 1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부분집합 X가. 2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3을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X에 대하여 1의 선택지는 몇 개인 거예요? 2개 있는 거죠.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2의 선택지도 몇 개예요? 2개죠. 3도요. 2개죠. 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얘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는 거에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상관없죠. 얘가 있다고 해서 얘가 꼭 있어야 돼? 얘가 있다고 해서 얘가 꼭 없어야 돼? 아니죠. 얘가 없다고 해서 얘가 꼭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니잖아요. 이건 이거대로 선택하고 이건 이거대로 선택하고 이건 이거대로 선택해요. 그럼 아까 전에 1만 가지고 있는 건 얘가 있는 거랑 얘가 없고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아까 1, 2가 있는 건 1 가지고 있고 2 가지고 있는데 3은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1도 없어. 2도 없어. 3도 없어요. 그래도 됩니다. 근데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어도 된다고요. 이것도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1의 선택지 몇 개? 2개. 2의 선택지 2개, 3의 선택지 2개. 그럼 X집합이 될 수 있는 건 1의, 2의, 3의 결정에 의해 총 2 곱하기 2 곱하기 몇 개의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8가지. 8가지밖에 안 되니까 써볼게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집합 X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표현만 해놓고 안에 아무것도 안 적어놨어요. 없다, 없다, 없다인 경우입니다. 1은 있고 2, 3은 없는 경우 있어요. 2는 있고 1, 3이 없는 경우, 3은 있고 1, 2가 없는 경우. 됐죠? 1 있고 2 있는데 3이 없는 경우, 1 있고 3 있는데 2가 없는 경우, 2 있고 3이 있는데 1이 없는 경우. 그리고 1, 2, 3이 모두 있는 경우. 총 몇 개? 8가지의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8가지의 경우가 생겼는데 여기요. 진부분집합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 뭐예요? 있다, 있다, 있다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 중에 여기 있는 거 다 부분집합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이라고요. 이 친구가 진부분집합입니다. 진이 여기선 진짜란 뜻이에요.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는 이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부분집합의 개념을 이걸로 이해한다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뭐냐면 요거요.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집합이야.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적었냐면 이렇게 적어요. 집합 기호 쓰고 안에 아무것도 안 적습니다. 이래도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있어요. 뭐라고 적냐면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읽을 땐 파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이걸 기호로 중요하기 때문에 공, 비어있다에 공을 씁니다. 빌공자예요. 공간할 때 공이 빌공자예요. 공간, 간이 사이간이거든요. 사이. 공간이 뭐예요? 사이가 비어있다예요. 그게 공간인 겁니다. 그래서 공집합, 비어있는 집합이라서 공집합이라고 부르는 거고 읽을 땐 파입니다. 그 우리 3.14 파이 있죠? 걔랑 스펠링이 달라요. 이거 PHI예요. 그 우리 3.14 파이는 PI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읽는 건 다른데 우리말로 똑같이 파이로 읽어요. 됐죠? 요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보단 우리 요걸 더 많이 씁니다. 공집합. 됐죠? 이래서 진부분집합까지 이야기했고요. 부분집합을 표현하면 이런 친구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둘둘둘에서 총 8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부분집합 개수는 원소들이 있다 없다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걸 결론만 해서 2의 원소의 제곱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응용 문제를 못 풀어요. 원소가 있냐 없냐로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따가 예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10분 쉬었다가 연산 이야기 하고요. 부분집합 예시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 자, 빨리 나가볼까요?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이 뭐예요? 계산입니다. 계산. 우리 수의 연산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있는 것처럼 집합의 새로운 연산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합의 연산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직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개 있거든요. 첫 번째, 교집합.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집합.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집합 있고요. 연산은 아니긴 한데 그냥 보통 같이 묶어서 합니다. 여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교라는 말 우리 쓰죠. 선들끼리 만나서 점 생기면 교점이라는 표현 쓰죠. 그래서 교는 만난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전체는 U로 적습니다. U로 적어요. 전체 집합은 U로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집합인데 A와 B의 교집합인 거예요. 그럼 기호로는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적고요. 요건 A와 B가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를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합집합도 역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전체 집합 U 있고요. 여기 A, 여기 B. 그럼 A, B의 합집합은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의미하냐면요. 요만큼을 의미하는 겁니다. A와 B의 합해진 부분이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차집합 있는데 차가 빼기에 대한 내용이라서 차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기호로는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이게 뺄셈 기호가 아니에요. 뺄셈 기호를 빌려온 것뿐이지 뺄셈 기호는 아닙니다.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요? 차집합이라고 읽어야 돼요. A 차집합 B라고 읽는 겁니다. 뺄셈 없어요. 집합에서 뺄셈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기호만 빌려온 거예요. A 차집합 B고요. 이건 의미를 좀 적어야 돼요. A 중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왜는 없어요.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전체 집합 U가 있는데 이렇게 A 있고 이렇게 B가 있어요. 그럼 A 중에서 여기 봐요. A 중에서 B를 제외해요. 그럼 남은 건 요만큼만 남겠죠. 이게 A 차집합입니다. A 중에 B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는 거고요. 이유는 없다고요? 저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고 저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차집합이에요. A 빼기 B라고 하지 마세요. 차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중요해서 하나만 더요. 뭐냐면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아요. A 교집합 쓰고 B 하신 다음에 요 C를 적으세요. A 교집합 B하고 땡땡땡이거든요. 저 위에 있는 C가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여집합입니다. 이 여자가 무슨 여자냐면 남을 여자예요. 남을 여자. 우리 요즘 아마 잘 안 쓸 겁니다. 사회 같은 데서 곡식을 이렇게 먹고 나서 곡식을 이렇게 수확하고 나서 사람들이 먹고 나서 남는 것들 이런 걸 보고 잉여 생산물이라고 부르죠. 이 여자가 남을 여자예요. 남을 여자. 그래서 이건 A를 제외한 남은 부분 A를 제외한 나머지가 바로 A의 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U 있고 A, B가 있는데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요. 여기가 A의 여집합이 됩니다. 그럼 사실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집합 전체 4가지 연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요거에 이제 추가적으로 연산에 관련된 내용들이 더 있어요. 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더라? 뭐 대칭 차집합이라든지 혹은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런 거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야기하도록 할 거고요. 적으세요. 적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부분 집합에 관련된 내용 그거 이야기 하나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연산이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해당하는 영역 찾아주시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적으시고요. 문제 풀어보죠. 90페이지입니다. 정석 90페이지고요. 90페이지에 있는 기본 문제 5-3이에요. 그리고 그게 요겁니다.
자, A 집합은 A, B, C, D인데 첫 번째는 A, B가 속하지 않는 부분 집합이 몇 개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앞에 보세요. 앞에 봐요. A, B가 속하지 않는 부분 집합이니까 우리 A, B, C, D, E가 원래는 있어도 없어도 있어도 없어도 있어도 없어도 있어도 없어도 있어도 없어도 되는 걸로 부분 집합을 찾을 수 있었는데 고정돼 버렸어요. A랑 B가 속하지 않는, 없어야 된다. 그럼 A의 선택지가 있다 없다에서 없다로 고정돼 버린 거고요. B도 있다 없다에서 이 조건 때문에 없다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럼 C는 이 조건에 없으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D도 있어도 없어도 E도 있어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경우의 수로 얘가 한 개, 두 개, 두 개, 두 개라 만들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8개인 거예요. 그럼 그 8개 중에 하나로 A 무조건 없어야 돼요. B도 무조건 없어야 돼요. C 있고요. D 있고요. E가 없는 경우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없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를 선택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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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를 선택하면 공집합도 이 8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없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다를 선택하면 C, D, E가 된다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몇 개라고요? 만들 수 있는 개수가 8개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 봐요. 이번엔 A, B가 어때야 된대요? 속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A, B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원소 A, B, C, D, E 중에 A가 있다로 고정된 겁니다. 얘도 있다로 고정된 거고요. 없다라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얘의 선택지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니까 선택지는 하나, 둘, 둘이다. 몇 개? 8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하나로 이거 있어야 돼. 무조건. 이거 있어야 돼. 이것도 있고 없으면 원소 중에 하나로 A, B, C, D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고 없고면 A, B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총 8개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 A, B가 속하고 있고 C는 없어야 된다고요. 그럼 A, B, C, D인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고 없고 되고요. 있고 없고 되는 거예요. 그럼 몇 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몇 가지? 4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이 친구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 집합은 공집합이 들어간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 집합 중에 공집합이 들어간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공집합이 되려면 원소가 모두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공집합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이걸 문제 보시면 혹시 다른 학원에서 배우셨거나 그러면 속할 경우에 알게, 속하지 않는 속하는 거 알게, 속하지 않는 거 S개 하고 전체의 개수 M개 해서 2의 M제곱 빼기 R제곱 빼기 S제곱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물론 외워놓으면 좋아요. 외워놓으면 좋은데 이게 왜 나오는지는 알아야죠. 왜요? 원래 선택지가 둘이니까 2의 M제곱인데 만약에 속한다면 선택지가 하나로 줄어들기 때문에 마치 요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빼는 거고요. 속하지 않는다고 해도 동그라미 X에서 X로 선택지가 하나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빼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굳이 이걸 알려드리지 않은 이유는 이걸로 못 푸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당연하지만. 근데 요 있다 없다의 개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이걸로 못 푸는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알려드린 거니까 둘 다 기억하면 제일 좋고요.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해야 된다면 요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는 원소들의 있다 없다 존재성에 대한 내용으로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됐죠? 이제 예시 적어주세요. 적으시고요. 오늘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고 정리하세요.